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어머니와 4명의 시누이가 저희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남편 월급은 250만 원인데 7 식구를 먹여 살리겠다네요. 입니다.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그제야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올해 28, 서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를 한창 좋을 때라고 하지만 저는 어쩐지 늙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었죠. 눈에 띄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단정한 외모에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온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연애는 늘 순탄치 않았죠. 민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민준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거래처의 영업팀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어른스럽고 차분한 말투에 선한 미소를 가졌지만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위장술이었다는 것을요. 저희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연락처를 물었고 그렇게 저희의 연락은 매일같이 쌓여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어요. 그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추워하면 손을 꽉 잡아주고 기침을 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었죠. 제가 야근할 때면 몇 시간이고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천의 시골에서 고생만 하신 어머니와 아직 한참 공부할 나이인 4명의 여동생들 이야기였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박 여사는 혼자서 5남매를 힘들게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가정 환경을 단 한 번도 부담스럽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한 애틋함과 존경심이 더 커졌죠. 가족에게 효심이 깊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면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저를 집에 처음 인사시키던 날, 저희는 시외버스를 타고 60km를 넘게 달려야 했습니다. 시골집은 크지 않았지만 꽤 아늑하고 깨끗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님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제 손을 잡고는 눈이 참 맑아서 딱 봐도 야무지게 생겼다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4명의 시누이들도 제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첫째, 시누이 지아 22세는 말수가 적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둘째, 미나 20세는 훨씬 쾌활해서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막내인 소희 19세와 예진 18세는 낯을 가리는지 어머니 뒤에 숨어있기만 했습니다. 첫 인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게 계속해서 반찬을 집어주시며 민준이에게 저한테 잘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고생담과 아들 민준이가 온 가족의 자랑이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고 그 역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는 조금 걱정하셨습니다. 얘야, 그 집은 여동생이 너무 많구나.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나중에 시누이가 많으면 복잡해서 네가 고생할까봐 그래. 하지만 민준 씨가 몇 번 저희 집에 찾아와 예의 바르고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를 보신 후에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되셨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반년간의 연애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서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희가 처음으로 정식 데이트를 했던 호숫가의 작은 카페에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날 밤
도시의 불빛은 정말 아름다워. 그는 장미꽃이나 촛불 대신 작은 반지와 진심 어린 약속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아, 그가 제 손을 잡았을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우리 집이 복잡한 거 알아. 엄마랑 동생들이 어쩌면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무섭지 않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걱정되었죠. 친구들에게서 시월드가 얼마나 힘든지, 신우이와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해 익히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집은 신우이가 한 명도 아니고 4명이나 있었죠.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민준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네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 하지만 걱정 마. 우리에겐 우리 둘만의 세상이 있을 거야. 어머니랑 동생들은 여기서 60km나 떨어진 시골에 계시잖아. 가끔 우리가 내려가거나 명절 때 모시고 오면 돼. 내가 절대로 너한테 어떤 서운함도 느끼게 하지 않을게. 약속해.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확신에 찬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난 이 남자를 믿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저를 꾹 안아주었죠. 고마워, 여보. 한 달 후 저희의 결혼식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무척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결혼식 날 엄마는 제게 시집가면 참고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시누이들을 아껴주되 스스로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해.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마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하객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선언하셨죠.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우리 서연이처럼 착한 애를 제가 아껴주지 않으면 벌 받죠. 어떻게 고생시키겠어요. 그 말들은 제게 이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심을 다해 가족을 위한다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올 거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전 남자의 약속이란 비눗방울처럼 아름답지만 너무나 쉽게 터져버린다는 것을요. 저희는 60제곱미터, 약 18평짜리 빌라를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거실 하나에 작은 방 2개가 있는 저에겐 온전한 보금자리였죠. 저는 결혼 전 모아둔 돈을 전부 털어 집을 꾸몄습니다. 침구 세트 하나, 커튼 하나, 그릇 세트 하나까지 모두 제 손으로 직접 골랐죠. 민준 씨도 가구를 조립하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낡은 벽지를 새로 칠하고 거실에 커다란 웨딩 사진을 걸었습니다. 결혼 후 첫 6개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일찍 일어나 남편의 아침밥을 차렸고 민준 씨는 뒤에서 저를 안으며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고맙다고 말해주었죠. 함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같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설거지나 채소 다듬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제가 해주는 집밥 냄새와 따뜻한 가정의 느낌이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그냥 나란히 누워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이야기해 주었죠. 승진해서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다고요. 그는 한 달에 400만 원을 벌면 제게 250만 원을 생활비로 주고 나머지는 용돈을 조금 쓰고 어머니께 보내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도 월급이 있었으니까요. 그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에게 말했죠. 내 월급은 우리가 저축하자.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사서 아이도 낳으려면 돈을 모아야지. 그리고
어머님께 너무 많이 안 보내드려도 돼. 시골에서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 하지만 민준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네가 알아서 할게.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이제 내가 가장이니까 책임져야지. 그 말을 들으니 그가 더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더 아끼고 합리적으로 소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매달 시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드렸고 가끔은 시누이들에게 새 옷이나 책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버스를 타고 이천에 내려가 박 여사님과 동생들을 뵙고 함께 밥을 먹고 돌아왔죠. 매번 갈 때마다 시누이들이 저를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그저 나이가 어려서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저는 빛나는 미래를, 우리만의 집과 아이들을 꿈꿨습니다. 부부가 한마음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행복은 꿈처럼 짧았고 저는 곧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삶은 결혼 6개월 후 어느 주말 아침에 갑작스럽게 끝이 났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죠.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침대에서 뒹굴며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다급한 소리였죠. 누구지? 이렇게 아침부터? 나 뭐 시킨 거 없는데. 민준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누가 잘못 눌렀나 봐. 그냥 누워 있어. 내가 나가볼게. 그가 비몽사몽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고 곧이어 TV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한 익숙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민준아, 우리 큰일 났다. 저는 깜짝 놀라 얇은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제 눈앞에는 혼란스러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고 그 뒤로는 4명의 시누이, 지아, 미나, 소희, 예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양손 가득 크고 작은 가방들을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피난이라도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다들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민준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고 그의 표정 또한 저만큼이나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민준 씨를 와락 껴안고 서럽게 우셨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이천집이 다 물에 잠겼다. 어젯밤에 홍수가 나서 우리 식구들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 아우, 물이 순식간에 차올라서 아무것도 못 챙겼다.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아들 집으로 피시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괜찮으려나 모르겠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바닥에 놓인 흠뻑 젖은 진가 방들을 가리켰습니다. 4명의 시누이도 저마다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새로 산 스마트폰이 물에 잠겼다며 투덜거렸고 미나는 시험 공부하던 책이 다 젖었다고 울상이었죠. 소희와 예진이는 멍한 얼굴로 배고프고 피곤하다고 칭얼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홍수라고? 뉴스에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하지만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니 차마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잠시 피신 온 거라고 했으니 며칠 뒤 물이 빠지면 다들 돌아가시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민준 씨는 정신을 차린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어머니, 그만 우세요. 다들 무사하시니 다행이죠. 사람만 무사하면 된 거예요. 일단 다들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해요. 저도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모두에게 건네고
따뜻한 물을 타드렸습니다. 어머니, 동생들,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다들 배고프시죠? 제가 뭐라도 빨리 차려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물잔을 받아 단숨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역시 이리 며느리가 야무지다니까. 얼른 동생들 먹을 것 좀 해줘라. 배고파서 쓰러지겠다. 순식간에 저의 18평짜리 보금자리는 비좁고 시끄러운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 5명에 저희 부부까지 총 7명. 2사람을 위해 마련된 공간에 7명이 비집고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어지럽게 널린 짐가방들과 피곤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태연해 보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얼굴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18평의 보금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7명. 다시 말하지만 7명입니다. 제가 부랴부랴 5 식구를 위해 라면을 끓이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시급하고 난감한 문제는 잠자리였습니다. 저희 집은 방이 2개뿐이었죠. 저희 부부가 쓰는 안방과 제가 서재로 쓰던 작은 방. 작은 방에는 제가 야근할 때 가끔 쓰던 싱글 침대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민준 씨가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습니다. 서연아, 그가 저를 베란다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 안방을 어머니께 내어드리는 게 어떨까? 연세도 있으시고 홍수 때문에 고생하셨으니 조용한 곳에서 쉬셔야지. 4명의 여동생들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라고 하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안방은 저희 둘만의 공간이었고 제가 구석구석 애정을 담아 꾸민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세운 이유는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어른이시니 제가 거절할 수는 없었죠. 네,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린 작은 방에서 자면 되겠네요. 아니, 민준 씨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방은 침대가 싱글이잖아. 우리 둘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작은 방은 미나스라고 하자. 너도 봤잖아. 걔 지금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잖아. 공부하려면 절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소파에서 자요? 그럼 거실에서 자는 동생들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리고 우리 집 소파는 2사람이 눕기엔 너무 좁아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되잖아. 물 빠지면 엄마랑 동생들 바로 내려갈 거야. 네가 아내고 형님인데 조금 희생하면 안 돼? 아니면 네가 미나랑 작은 방에서 자. 내가 소파에서 잘 테니. 저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안방을 차지하셨고 4명의 시누이들은 작은 방에 얇은 룰을 하나 더 깔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은 저희 부부의 차지가 되었죠. 저와 민준 씨는 소파옆, 그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짐가방들, 바로 옆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을 깔고 누웠습니다. 첫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 씨가 약속했던 둘만의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으니 안방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천둥 같은 코골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소희와 예진이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대는 소리가, 미나가 계속해서 뒤척이며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워 이미 깊이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었죠. 제 사적인 공간이 무참히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계약했고
집안의 대부분의 가구는 제가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람들에게 제 자리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시끄러운 소리에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일어나셔서 부엌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지적하고 계셨죠. 4명의 시누이들은 여전히 죽은 듯이 자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과자 봉지와 음료수 병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서연이 일어났냐? 얼른 장봐와서 아침 차려라. 박 여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명령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넉넉하게 해. 우리 식구들 아침부터 잘 먹는다. 7명이야. 7명.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갔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집의 유일한 화장실 또한 과부하 상태였죠. 수건과 속옷이 아무렇게나 걸려 있었고 제가 쓰던 치약과 클렌징 폼은 뚜껑이 열린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말 이틀간의 혼란이 지나고 다시 출근을 시작했지만 차라리 회사에 있는 것이 집보다 덜 피곤했습니다. 이전에 제 아침은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잔잔한 음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쟁탈전으로 시작되었죠. 7명의 화장실은 하나. 출근 시간을 맞춰야 하는 저는 항상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언니, 저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예진이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언니, 5분만 기다려줘요. 머리만 감고요. 안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국 저는 매일 아침밥도 못 먹고 마른 빵을 씹으며 허둥지둥 출근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에서 돌아오면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돼지우리였죠. 신발은 현관부터 거실까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낮 동안 저희 부부의 임시 침실인 거실은 내 시누이의 아지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먹고 난 그릇은 식탁 위에 그대로, 과일 껍질은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제가 영화를 보려고 산 TV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아이돌 음악 방송이나 만화 채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시댁 식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현실이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피난을 왔으니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거나 조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의 집인 양 행동했고 저는 그저 식모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와 그는 거실 바닥의 얇은 이불 위에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오빠, 제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천의 물은 언제쯤 빠진대요? 어머니랑 동생들 이렇게 오래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한숨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죠. 나도 잘 몰라. 엄마 말로는 아직도 물이 안 빠졌대. 집도 다 망가져서 수리해야 들어갈 수 있을 거래. 하지만 오빠,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7명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집은 엉망이고 쉴 공간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민준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는 낮췄지만요. 너만 힘들어. 엄마랑 동생들은 더 힘들어. 넌 그냥 출퇴근만 하면 되지만 엄마랑 동생들은 집을 잃고 여기로 피난 온 거야. 네가 형님이고 새언니인데 동생들을 가엾게 여기지는 못할 망정 불평만 늘어놓냐? 겨우 며칠 지났는데 벌써 못 참겠다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속 좁은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제가 불평하는 것은 그들을 챙겨야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냥 다 같이 좀 신경 써줬으면 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설거지는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미나는 시험 공부 때문에 조용해야 한다면서 소희는 맨날 음악을 크게 틀어놓잖아요.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지내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참. 민준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애들이 아직 어리고 시골에서 편하게 살던 버릇이 있어서 그래. 네가 누나니까 네가 좀 챙겨서 말해. 남자인 내가 이런 자잘한 일에 끼어들면 쪼잔해 보이잖아. 그만 자자. 나도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는 제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환멸.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단어였습니다. 둘만의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언제나 그의 가족보다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그들 가족의 무질서는 제가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삶은 공식적으로 저 혼자만 웃을 수 없는 한편의 희비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4명의 시누이들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졌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18평짜리 집안에 설치된 4개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첫째, 지하. 22세는 마디로서 가장 철이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녀는 게으름의 결정체였습니다. 하루 종일 제 잠자리였어야 할 소파에 누워 SNS만 들여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밥 먹은 그릇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고 벗은 옷은 욕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죠. 어느 날 아침 제가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를 몇 번이나 껐다 켜도 소용이 없었죠. 지아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밀번호 바꿨어요. 어제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새 비밀번호는 예쁜 지아예요. 제이랑 A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왜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바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여기는 다 같이 쓰는 집이잖아. 지아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새언니는 이미 아는 줄 알았죠. 근데 이 집 인터넷 요금제 못 써요? 너무 느려서 영상 보는데 계속 끊기네. 이번 달 요금 나오면 나한테 말해요. 내가 내줄 테니까. 그러고는 다시 스마트폰에 코를 박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절정은 제가 새로 산 오피스룩 원피스를 지아가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서 한 바퀴 빙 돌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세연이 옷 예쁜 거 맞네요. 친구 생일이라 잠깐 빌렸어요. 빌려가려면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이건 내 출근복인데 어떻게 그걸 입고 놀러갈 생각을 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물 받아 몇 번 쓰지 않은 고가의 립스틱이 뭉툭하게 달아있었습니다. 예진이의 가방에서 그것을 발견했죠. 제가 묻자 예진이는 얼굴을 빳빳이 들고 말했습니다. 언니 안 쓰는 줄 알았죠. 새언니 물건이 곧 내 물건이지. 뭘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요? 시험을 준비하던 둘째 미나는 또 다른 극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적인 정숙을 요구했죠. 새벽 6시면 그녀의 알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나 민준이가 거실, 즉 저희 침실을 조금만 쾅쾅거리며 걸어도
그녀는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좀 해줄 수 없어요? 저 공부하고 있잖아요. 반면 셋째, 소희 19세는 정반대였습니다. 한창 놀기 좋아할 나이인 그녀는 거의 매일 밤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모여 시끄럽게 음악을 틀고 음식을 먹고 새벽 1, 2시까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저희 부부 옆을 아무렇지 않게 지나다녔죠. 저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야기하자 그는 소희에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딸의 투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애가 시골에서 답답하게 살다가 서울 왔으니 좀 놀게도 친구들이 놀러 오는 게 뭐 대수라고 네가 막아? 막내 예진 18세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 탓인지 성격이 극도로 까칠했습니다. 게으르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지만 요구사항은 제일 많았죠. 새언니, 오늘 점심은 흑당 버블티 먹고 싶어요. 새언니, 언니 노트북으로 게임 좀 해도 돼요? 새언니, 저 재킷 내가 입고 나가도 되죠? 물론 그녀 역시 제 화장품을 훔쳐 쓰는데 적극적인 공범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향기로웠던 저의 보금자리는 이제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시누이가 만들어낸 쓰레기와 남편의 침묵이라는 쓰레기로 가득 찼죠. 저는 제 집에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4명의 시누이들이 거친 파도였다면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 폭풍의 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는 않았지만 모든 숨막히는 상황이 근원이었습니다. 이틀째부터 그녀는 태연하게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문을 열어놓고 다니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가 퇴근 후 옷을 갈아입을 때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은 원래 제 방이었고 제 옷장도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된장찌개를 끓이면 입술을 삐죽이며 말했죠. 아침부터 무슨 이런 맹탕을 먹냐. 아침은 든든하게 밥이나 빵을 먹어야지. 이렇게 끓이면 가스비만 아깝다. 점심에 제가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하면 또 잔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해가 다 져서야 들어오냐. 여자가 집에서 밥하고 남편 챙길 줄 알아야지. 맨날 이렇게 밖으로 나돌면 남편 단속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일을 해야 우리 식구 생활비를 보탤 수 있잖아요. 그러자 박 여사님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어머, 얘 좀 봐라. 그 말은 지금 우리 모녀가 너한테 얹혀 산다는 뜻이냐? 어디서 생색이야? 우리 아들 민준이가 벌어서 너한테 돈 주잖아. 그럼 네가 시댁 식구들 챙기는 건 당연한 며느리 도리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 씨의 월급만으로는 7 식구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모든 것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살림을 마음대로 재배치해서 제가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고, 제가 나중에 아기 이유식을 만들려고 사돈 믹서기로 마늘을 갈아 플라스틱 통이 누렇게 변색되고 냄새가 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상처받게 한 것은 민준 씨 앞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너무 피곤해서 민준 씨에게 설거지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원래도 자주 하던 일이라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제가 거실 바닥에 막 누워 몸을 펴려던 순간 안방에서 박 여사님이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민준 씨를 본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너 거기서 뭐하냐? 사내 자식이 어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민준 씨가 멋쩍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좀 도와주려고요.
그릇 몇 개 안 돼요, 엄마. 박 여사님은 곧장 제게로 걸어와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예. 내가 너한테 묻자. 너 남편이랑 결혼 왜 했냐? 부려먹으려고? 너도 일하고 우리 민준이도 일해. 근데 넌 집에 와서 들어눕고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켜? 네가 여자 맞냐?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민준 씨가 도와준다고 한 거지.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말댔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자는 집을 세우고 여자는 가정을 꾸리는 법이야. 남자가 설거지하는 집구석은 망하는 법이라고. 내일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우리 아들 부려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마. 어머니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쾅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는 조용히 거실로 와 제게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죠. 그날 밤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던 남편은 이제 그저 어머니의 착한 아들일 뿐인 말없는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였고 무급 가정부였으며 그들 가족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달, 시댁이라는 폭풍이 몰아친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하던 홍수는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대홍수 같았죠. 그들 중 누구도 고향으로 돌아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집 상황이 어떤지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곳을 자신들의 집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인의 자리에서 징수레를 끄는 못에 신세가 되어버렸죠. 민준 씨가 매달 제게 주던 250만 원은 이전에는 저희 2사람이 쓰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 식구의 입으로 들어가니 첫 주 만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맛이 까다로우셨죠. 아침에는 꼭 고기 반찬이나 든든한 밥상을 요구했고 저녁에는 맛있는 생선이나 큰 새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홍수 때문에 시골에서 고생했으니 아들 내외가 몸보신을 시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창 클 나이인 4명의 시누이들은 먹성도 대단했습니다. 새끼 식사는 물론 하루 종일 간식을 입에 달고 살았죠. 버블티, 떡볶이, 과자, 수입 과일까지 식비는 5배로 불어났습니다. 전기세와 수도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쓰니 씻는 횟수도 엄청났죠. 지아와 소희는 머리 한 번 감는데 1시간씩 물을 틀어놓았습니다. 박 여사님 방의 에어컨은 제가 쓰던 안방의 에어컨은 서울 날씨가 덥다며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바꾼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을 해야 한다며 멋대로 최고 속도 요금제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물론 그 요금 청구서는 제 이메일로 날아왔죠. 저는 민준 씨에게 이야기하려 했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해요. 돈 좀 더 줘요.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또 다 썼어? 뭘 그렇게 빨리 써? 엄마랑 동생들 피난와 있는 상황인데 우리 좀 아꼈으면 안 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껴 쓰자고? 오빠가 생각하는 절약과 어머니가 생각하는 몸보신이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쓴 돈은 하나도 없어. 저는 지쳐버렸습니다. 7명 식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관리비. 내가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
민준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나도 지금 돈 없어. 너 모아둔 돈 있잖아. 일단 그걸로 먼저 쓰고 나중에 내가 갚을게.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제 적금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 돈은 제가 결혼 전 몇 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작은 집을 사고 아이를 낳기 위해 모은 돈이었죠. 처음 돈을 인출할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예진이가 제 것을 다 쓰고 버린 클렌징 폼을 새로 샀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소희가 제 외출복을 찢어놓고 싼 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제 돈으로 미나의 학원비를 냈고 제 돈으로 박 여사님의 영양제를 사드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알림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알림 문자를 받을 때마다 제 돈으로 저는 제 피땀 어린 돈으로 제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을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저 침묵하고 받아들이고 심지어 제가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지만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로와 절망 속에서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잔인한 진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온 가족의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 12kg짜리 세탁기는 이제 하루에 2번씩 풀가동되어야 했죠. 민준 씨의 정장 바지에서 빨랫감을 꺼내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낡은 카드 지갑이었습니다. 그가 급하게 나오느라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물건을 훔쳐보는 취미는 없었지만 혹시 중요한 신분증이라도 있을까 싶어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를 위해 챙겨주려던 것이었죠. 그때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민준 씨 회사의 가장 최근 달의 것이었죠. 저는 숫자를 훑어보다가 제 눈을 비볐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기본급, 수당, 상여금, 총 실수령액 250만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250만원. 그는 제게 400만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제게 250만원을 주고 자신은 150만원을 용돈으로 쓰고 집에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제게 매달 주던 250만원이 그의 수입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속였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며 쓴맛이 느껴졌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옆에는 은행 계좌이체 확인증이 있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천금만금보다 무거웠습니다. 수취인 박순자. 금액 100만원. 내용: 아들이 엄마께. 종이가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붙잡고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25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는 제게 250만원을 주었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10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머니께 보낸 100만원은 어디서 난 돈일까요? 답은 너무나 명백하게 마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분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빚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100만원씩 카드론을 받아 가족에게 보내며
효자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게 월급을 속였습니다. 그는 일곱 식구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에 떠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제 돈을 빨아먹고 빚으로 어머니와 여동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저를 돈 나오는 기계로 소처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사기꾼, 기생충 무리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죠. 이번에는 제 안에 오직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폭발 직전까지 들끓는 분노. 그리고 그 폭발은 곧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장의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죠.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게 두 저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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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게. 저는 두 장의 종이를. 저는 여전히 박 여사님이 요구하신 반찬들이었고 여전히 7명분의 식사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청소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며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4명의 시누이들은 여전히 시장처럼 시끄러웠고 박 여사님은 오늘 생선구이가 조금 짰다고 타박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밥을 먹고 TV를 보며 곧 자신에게 닥쳐올 폭풍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간 후 박 여사님은 안방으로 4명의 시누이들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 준비를 할 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오빠, 베란다로 나와. 할 얘기 있어. 민준 씨는 제 단호한 말투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가 투덜거렸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해. 밖은 목이 많아. 베란다로 나오라고 했어. 저는 더 이상 참을성 없는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민준 씨는 조용히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제 숨통을 틔워주던 작은 베란다. 저는 유리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두 장의 종이,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확인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설명해봐. 민준 씨는 두 장의 종이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어졌죠. 그가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너 내 지갑 뒤졌어? 뒤지지 않았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오빠 빨래할 때 바지 주머니에서 떨어졌어. 설명해. 월급 250만 원인데 왜 나한테 400이라고 했어? 월급 250만 원. 나한테 250만 원 주면 어머니께 보낸 200만 원은 어디서 난 돈이야? 민준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빼앗으려 했죠. 그거 보너스야. 인센티브라고. 넌 몰라도 돼. 무슨 보너스가 매달 정확히 100만 원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빚냈지?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빚내서 돈 보내고 나는 내 적금 깨서 당신 네 식구들 전부 먹여 살리게 하고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저희의 대화는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준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공격으로 방어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그래, 거짓말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나 250만 원밖에 못 벌어. 엄마랑 동생들 챙겨주려고 빚내야 했다고. 이제 만족하냐? 뭘 더 원하는데? 내가 뭘 원하냐고? 제 머리로 피가 쏠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공평함을 원해. 왜 나를 속였어?
왜 내가 모르는 빚을 멋대로 졌어? 왜 내가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 가족 전부를 먹여 살려야 하냐고. 그게 내 가족이니까. 민준 씨가 제 목소리를 덮을 만큼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장남이고 가장이야. 엄마랑 동생들은 내가 책임져야 해. 너는 내 아내니까 나랑 같이 그 짐을 나눠줘야 할 의무가 있어. 나눠지는 건 거짓말이 아니야. 나눠지는 건 내가 모든 걸 짊어지게 하고, 당신은 빚내서 좋은 아들 노릇하는 게 아니라고. 저희의 싸움 소리가 너무 컸던 탓인지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님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걸어 나왔고, 4명의 시누이들도 작은 방에서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이야? 옆집에서 다 듣겠다. 민준 씨는 마치 괴롭힘 당한 아이처럼 즉시 어머니 뒤로 달려가 숨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좀 봐. 나한테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할 수 있을까요? 박 여사님은 돈이라는 2글자를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2장의 종이를 힐끗 보았죠. 읽어볼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녀는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기세였습니다. 어쭈, 이 며느리가 아주 잘났어. 네가 감히 네 남편을 신문해? 네가 감히 남편이 엄마한테 돈 보내는 걸 막아?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민준 씨가 저를 속였어요. 월급이 250인데 400이라고. 그리고 밖에서 빚까지 내서 어머니께 돈을 보냈다고요. 박 여사님은 제 말을 날카로운 고함으로 끊어버렸습니다. 빚을 냈으면 어쨌다는 거냐? 걔가 빚을 낸 건 효자라서 그런 거야. 지 엄마, 지 동생들 챙기려고. 넌 아내라는 게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지는 못할 망정. 남편이랑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여기서 따지고 들어?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한 것. 그녀가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 남편이 늙은 엄마랑 한창 공부할 동생들 다 내버리고 너 하나만 모시고 살길 바라? 꿈깨. 똑똑히 들어둬.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우리 모녀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내 아들이 번 돈으로 나한테 효도하는 건 내 복인 줄 알아. 한 번만 더 맞기만 해봐. 그땐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이기적이고 불효막심한 며느리.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를 모욕하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성이 통하지 않고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직 맹목적인 효심과 그들의 이기심만이 진리였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민준 씨를, 그리고 구경하고 있는 4명의 시누이들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격렬한 대질 신문이 있은 후 몇 주 동안 집안은 지옥보다 더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실 바닥에 나란히 누웠지만 우리 사이에는 차가운 공간만이 존재했죠. 승리를 거둔 그의 가족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대놓고 하녀처럼 부려먹었고 4명의 시누이들은 오빠와 엄마가 항상 자신들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제멋대로 굴었습니다. 저는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묵묵히 출근하고 묵묵히 퇴근하고 묵묵히 제 적금을 깨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죠.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29번째 생일.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축하받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화장실에서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조용히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속삭였죠. 오늘 내 생일인 거 기억해. 저는 영혼 없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죄책감이 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예전에 가던 그 카페에서 만나자. 우리 자주 가던 곳 있잖아.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 지난번 일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해줘. 작디 작은 희망의 불씨 하나가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갑자기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그가 제게 청혼했던 곳, 둘만의 세상을 약속했던 그곳. 혹시 그가 잘못을 깨달은 걸까? 혹시 아직 나를 사랑하는 걸까? 혹시 이 결혼 생활을 구하고 싶은 걸까? 여자의 약한 마음이란 늘 그렇게 희미한 희망에 기대게 마련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또다시 속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랑받고 싶다는,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들러 남은 월급으로 새 원피스를 한 벌 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감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하던 날처럼 예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저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찬가 호수가 보이는 그 자리였죠. 저는 주스 한 잔을 시키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깜짝 선물을 초조하게 기다렸죠. 7시 30분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도착했어. 답장이 없었습니다. 8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습니다. 오는 중이겠지. 서프라이즈 준비하느라 바쁜가 봐.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8시 30분 카페는 점점 한산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9시 저는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 원피스를 입고 정성껏 화장을 한 얼굴로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을 안고서요. 종업원은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람맞췄습니다. 제 안에 남았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그의 손에 의해 무참히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사기꾼의 약속을 믿었던 바보. 불효감, 실망감, 그리고 고통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 집이 아니라 무덤이라는 것만 알았죠.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이 결혼 생활을 묻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쁜 원피스와 화장은 이제 우스꽝스러운 광대노름처럼 느껴졌죠. 돌아오는 내내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열쇠를 꽂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제 귀를 때린 것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 고함치는 소리, 그리고 화투패가 바닥에 내리쳐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했던 어떤 악몽보다도 끔찍했습니다. 저와 민준 씨가 매일 밤 잠을 자던 거실은 이제 미니 도박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께서 상석에 떡하니 앉아 계셨고 그 주위에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낯선 남자 3명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는 자욱했고 그들은 고스톱을 치고 있었습니다. 화투패는 저희 부부의 이불이 아직 던져져 있는 그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죠. 굿땡, 굿땡이다. 하하, 돈 내놔, 돈. 박 여사님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웃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코를 찔러 저는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제 기침 소리에 마침내 그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꼴은 또 왜 저래? 광대냐? 낯선 남자 한 명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예요? 몸매 좋은데 우리한테도 소개 좀 시켜줘요. 박 여사님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는 무슨.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요. 계속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가 전화를 끈 이유가 이것이었군요. 그가 저를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저는 비틀거리며 식탁 쪽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생일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죠. 싸구려 생크림 케이크는 난도질 당한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반쯤 타담한 초 몇 개가 빗돌게 꽂혀 있었습니다. 크림은 식탁 위에 잔뜩 묻어 있었죠. 그 옆에는 다 쓴 종이 접시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4명의 시누이들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도 고개만 한번 들었다가 다시 숙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마치 투명 인간인 것처럼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케이크 누가 샀어? 한창 놀기 좋아하는 소희가 크림 묻은 손가락을 빨며 대답했습니다. 아, 민준이 오빠가 샀어요. 오늘 새언니 생일이라는데 언니가 어디 갔는지 안 오잖아요. 우리끼리 기다리다 그냥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었다. 그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이 머무는 안방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제 옷장도 열려 있었습니다. 제 복과 통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화장대가 보였죠. 제가 아끼던 고가의 화장품을 놓아두던 곳. 제가 1년치 보너스를 털어 겨우 산 그 화장품들이 이제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파우더 팩트는 깨져 있었고 파운데이션은 뚜껑이 열린 채 거울에 문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한정판 립스틱은 2 동강 나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 여사님과 친척으로 보이는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부러진 제 립스틱으로 박 여사님의 창백한 얼굴에 칠을 하고 있었죠. 순자씨, 이 립스틱 색깔 진짜 예쁘다. 아주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박도 내탕 감탄했습니다. 비싼 건 다르네. 나 이거 좀 빌려줘. 내일 우리 집에 결혼식 있는데 내가 제일 예뻐야지. 박 여사님이 웃었습니다.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마음대로 써. 우리 며느리 거지 남의 것도 아닌데. 걔 돈 많아. 맨날 사재끼잖아. 다 쓰면 또 새 거 사겠지. 예진아,
저기 파운데이션 좀 이모한테 갖다 드려라. 얼굴 하얗게 칠하게. 막내 예진이는 신이 나서 달려와 제 파운데이션 병을 들고 아주머니 손에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얼굴 하얗게 칠하게 단게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저는 제 재산이 공공연하게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몸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질렀죠. 온 집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4명의 시누이들은 깜짝 놀랐고 낯선 남자 셋은 하던 게임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님과 그 친척 아주머니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 며느리라는 게 어디서 버릇없이. 제가 묻잖아요. 제 물건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화장품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제 물건에 손대랬어요. 내가 썼다. 어쩔래. 박 여사님도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나는 네 시어머니고 너는 내 며느리야. 내 물건이 곧 내 물건이지. 내가 내 물건으로 내 이모 결혼식 가게 꾸며주는 건 내 복인 줄 알아. 이 버릇없는 거사.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뺨을 때리려고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찌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도박판을 보았고 저와 어머니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화장대의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마치 전문 배우처럼 즉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 침대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와서 내 마누라 좀 봐라. 내가 내 이모 결혼식 간다고 화장품 좀 빌렸었다고. 얘가 집에 오자마자 난리를 치잖아. 나더러 도둑년이라고 욕하고 나를 때리려고까지 했다고. 아이고 세상에, 내가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이런 며느리를 들였을까. 4명의 시누이들도 즉시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오빠, 새언니 집에 오자마자 인상 쓰고 난리였어요. 우리가 생일 케이크 좀 먹었다고 그것도 욕했어요.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는 그들의 포위망 한가운데 서서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이 남자, 제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죠. 그는 엉망이 된 생일 케이크와 박살난 화장품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너 왜 그래? 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왜 집에 안 있었어? 어디 갔다가 이제야 기어들어와. 저는 눈물보다 더 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어디 갔냐고? 당신이 나한테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잖아. 깜짝 선물 있다면서. 내가 당신을 2시간이나 기다렸어. 2시간 동안 전화도 안 받고 전화기는 꺼놓고 당신이 나한테 어디 갔냐고 물어? 민준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머리를 극적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카페. 내가 바빴어. 이모부님들 모셔다 드리느라 엄마가 급한 일 있다고 전화해서 까먹었네. 집에 와서 네 생일 파티 해주려고 했는데. 파티. 저는 도박판을 가리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 어머니가 낯선 사람들 집에 끌어들여서 도박판 벌이는 걸로? 당신 동생들이 내 케이크를 거지처럼 먹어치우는 걸로? 저는 박살난 화장품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당신 어머니가
내 물건 다 부숴서 남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저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민준 씨는 가족과 어머니의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손을 휘둘러 제 얼굴을 가리키며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입 닥쳐.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소리를 질러. 겨우 케이크 하나 가지고. 네가 늦게 왔으니 케이크가 잘린 거지. 누굴 탓해. 그가 저를 격렬의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늦게 왔으니 케이크가 잘린 거지. 누굴 탓해. 그 무책임하고 잔인하며 냉혹한 말. 그것이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마지막 남은 정. 마지막 희망을 난도질한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2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사과 한마디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욕과 책임전가. 순간 제 주위의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화투패 소리도, 시누이들의 수군거림도, 박 여사님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 들렸죠. 그래,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탓이지. 저는 민준 씨를, 박 여사님을, 그리고 4명의 시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2달간 저를 괴롭혔던 얼굴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한때 제 것이었던 안방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 옷장은 그곳에 있었죠. 박 여사님이 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너 뭐 하려고? 또 무슨 꿍꿍이야? 비켜요.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이번에는 힘을 조절하지 않아 그녀가 비틀거렸죠. 저는 옷장을 열고 제 가장 큰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썼던 가방이었죠. 저는 제 옷들을 그 안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셔츠, 속옷, 잠옷, 모든 것을 쑤셔 넣었. 민준 씨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너 뭐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어디든.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 지옥만 아니면 돼. 민준 씨의 가족들은 제가 하는 행동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늘 침묵하고 인내하던 며느리인 제가 감히 이렇게 반항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 미쳤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제 손에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 이 밤중에 어딜까?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게. 왜 이래? 저는 가방을 다시 잡아당겼습니다. 이제 와서 창피한 걸 걱정해? 나한테는 더 이상 잃을 체면도 없어. 박 여사님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려 한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는 전략을 바꿨죠.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서 누굴 협박해? 네가 가면 우리 민준이가 다른 여자 못 만날 줄 알아? 밤중에 가방 싸서 나가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냐? 그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버려둬. 가게 둬. 저런 버릇없고 되바라진 년을 뭐하러 붙잡아? 세 발자국도 못 가서 돈 떨어지면 다시 와서 싹싹 빌고 용서해달라고 할걸.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도박 친구들은 일어나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안일은 다음에 다시 와서 놀게요, 어머니. 그들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그들 가족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갔습니다. 많이 챙기지 않았죠. 꼭 필요한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저는 박살난 화장품 더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가져갈 것이니까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저는 지갑과 스마트폰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막고 서 있었죠. 그는 여전히 제가 쇼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일단 들어와. 내일 얘기하자. 내일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안 비켜. 이 집은 내 집이야. 너는 내 아내고 어디도 못 가. 그가 팔을 벌려 길을 막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뒤에서 기름을 부었죠. 그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이 집은 너 같은 불효막심한 며느리 안 받아줘. 저는 민준 씨를 그리고 박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안 돌아올게요. 똑똑히 들었어요? 우리 이혼해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왔을 때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뵙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 이혼.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민준 씨는 충격을 받은 듯 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뭐라고? 이혼하자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민준 씨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죠. 저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님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가게도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버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버릇까지 없는 년. 내가 두 눈 뜨고 똑똑히 볼 거다. 네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언젠가 무릎 꿇고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돌아올 날이 있을 테니. 저는 아파트를 빠져나와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으니까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지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값싼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깨끗하고 냄새 좋지 않은 침대에 혼자 누웠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고요 속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제 어리석음에, 죽어버린 결혼 생활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울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휴대폰을 꺼두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죠. 친한 친구에게 연락해 돈을 좀 빌리고 모텔에서 나온 후 며칠간 그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회사에도 전화해 일주일간 병가를 냈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강해져야 했습니다. 제 몫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 모두 민준 씨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었죠. 그러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민준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건 것이었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죠. 너 지금 어디야? 3일 동안 집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전화기는 왜 꺼놨어?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준 씨는 인내심을 잃은 듯 했습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와. 저는 비웃었습니다. 집으로? 어느 집이요? 거긴 내 집 아닌데요.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돌아와. 집이 돼지우리처럼 더러운 거 알아? 엄마랑 동생들은 밥도 할 줄 몰라.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설거지 그릇에는
곰팡이가 피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네가 뭘 때문에 화났는지 난 관심 없어. 너는 아니고 책임이 있어. 당장 돌아와서 청소하고 밥 차려. 엄마랑 동생들 3일 동안 굶었단 말이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그는 제게 사과하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붙잡으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저를 그의 가족을 위한 무급 가사 도우미로 보모로 소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눈에 저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요리하고 청소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돈을 써가며 그들을 봉양하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사라지자 ATM, 기계와 무료 가정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민준 씨,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서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첫째, 나 안 돌아가요. 절대로. 일스롭고 일스롭던. 둘째, 변호사 선임했어요. 이혼 서류 곧 그쪽으로 갈 테니 도장 찍을 준비나 해요. 셋째,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장 찍을 준비나 해요. 둘째, 변호사 선임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변호사 선임했어요. 당신이랑 당신 가족 이제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 밥해 먹고 알아서 빨래하고 당신들이 어지른 그 난장판 알아서 돈 내고 치우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 하자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이혼을 해. 이혼이 쉬울 줄 알아. 재산은 어떡할 건데. 이 집이랑 살림들. 저는 크게 웃었습니다. 재산? 당신이 감히 재산 얘기를 해? 바로 그때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저장해두긴 했지만 자주 연락하지는 않는 번호. 민준 씨의 사촌 형인 철민 오빠였습니다. 그의 가족 중 유일하게 제가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는 다른 도시에 살았고 꽤 사리분별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 나 전화 왔어. 할 말 많을 텐데 우리 변호사 기다려. 저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철민 오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전화가 뭔가 더 끔찍한 사실을 가져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철민 오빠. 서연아, 다행이다. 전화 받았네. 민준이한테는 전화가 안 되더라. 혹시 고모님네 식구들 전부 너희 집에 있는 거 맞니? 네, 맞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세상에. 내가 방금 고향에 전화해봤거든. 철민 오빠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고모님 댁에 홍수가 났다고 해서 걱정돼서 이장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여쭤봤어. 근데 이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장님 말이 홍수가 나긴 했는데 근데 그거 2달 전에 다 끝났대. 물 차오르고 3일 만에 싹 다 빠졌다고. 시골에 아무 집도 피해본 곳 없고 그냥 마당에 물 좀 찼던 게 전부래. 휴대폰이 제 손에서 떨어져 친구 집 바닥에 탁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귀가 멍멍해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철민 오빠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대꼬 소리 때, 그 소리 때, 대꼬꼬, 그 소리 때 2달 전에 다 끝났대. 아무 집도 피해본 곳 없어. 그냥 마당에 물 좀 찼던 게 전부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친구가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서연아,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추워서도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화산이 마침내 폭발하여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극한의 분노, 거짓말, 모든 것이 연극이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들이 완벽하게 짜놓은 연극, 홍수, 남루한 옷차림, 박 여사님의 눈물, 내 시누이들의 한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난을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략을 온 것이었죠. 그들은 피난을 온 것이었죠. 그들은 이 도시에 기생하며 저의 피와 땀, 그리고 제가 모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울음보다 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였죠. 제 어리석음에 웃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배울 만큼 배운 제가 어떻게 시골의 한 가족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들을 믿었고 동정했고 허리가 휘도록 그들을 모셨고 제 적금을 전부 깨서 그들의 재난을 돕고자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이 코를 꿰어 끌고 다니는 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생충일 뿐만 아니라 사기꾼 무리였습니다. 철민 오빠. 저는 휴대폰을 주워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3일 전에 서연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묵묵히 참고 견디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2달간의 지옥과 강한 이 세계의 사기극은 과거의 저를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지금의 저는 오직 복수심과 정의를 되찾겠다는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너 괜찮아? 서연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 곧 자유로워질 거야. 휴대폰 좀 빌려줘. 전화 몇 통 해야겠어. 첫 번째 전화는 제 변호사에게였습니다. 건공정공. 저는 그녀에게 민준 씨의 월급 거짓말과 빚부터 그의 가족 전체가 홍수를 빌미로 저를 속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수학이 넘어 변호사님의 목소리에서도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들은 사기 및 재산 편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게 속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서연 씨가 구매한 가구나 가전제품의 영수증이나 구매 증빙 자료를 모두 챙겨야 합니다. 혹시 보관하고 계신가요? 네, 파일 하나에 전부 모아뒀어요. 저는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계획은 이렇습니다. 2번째 전화. 저는 포장이사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서비스를 예약하고 싶은데요. 최대한 빨리요. 내일 아침 바로 가능한가요? 비용은 2배로 드릴게요. 내일 아침 저는 그 아파트로 돌아갈 것입니다. 실패한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회수하러 온 채권자의 모습으로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제가 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8시 저는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제 옆에는 이사업체에서 온 건장한 남자 4명과 제 변호사인 한 변호사님이 함께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집안은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지 3일 만에 집은 완벽한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죠. 곰팡이 핀 음식물 쓰레기 냄새, 퀴퀴한 빨래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여 역겨운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곰팡이 핀 음식물, 쓰레기 냄새. 박 여사님과 4명의 시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이불 더미 속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제가 곧 알아서 돌아와 모든 것을 치워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그들이 잠에서 깼습니다. 박 여사님이 부스스한 머리로 안방에서 걸어 나오며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릅떴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영영 가버린 줄 알았다니. 지아와 소희도 작은 방에서 비척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저를 보고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이제 잘못한 거 알았어? 돌아왔으면 청소나 빨리 해. 우리 며칠 굶었단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 변호사인 한 변호사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고 그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한 변호사님이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뢰인 이서연 씨의 변호사 한지수입니다. 당 버르륵 가나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온 것은 청소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재산을 회수하러 온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재산? 너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불효 막심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시골 홍수는 재미있으셨어요. 물도 금방 빠지고 마당만 좀 잠겼다던데 피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 말은 폭탄과 같았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4명의 시누이들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박 여사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겠죠. 당신들과 말싸움할 시간 없어요. 오늘 나는 내가 산 모든 것을 되찾으러 왔으니까요. 팀장님, 일 시작해주세요. 이사업체 직원 4명이 즉시 집 안으로 흩어졌습니다. 잠깐만. 박 여사님이 소리치며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너희 뭐하는 짓이야? 이 집은 내 아들 집이고 이 물건들도 다 내 아들 거라고. 한 변호사님이 서류 파일을 그녀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이 집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옷장 등 모든 가구는 이서연 씨가 혼인 전 재산으로 구매한 것입니다. 여기 모든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는 이서연 씨의 고유 재산이며 저희는 이를 회수할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말도 안 돼. 박 여사님이 소리쳤지만 이사업체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였죠. 55인치 TV, 포장, 양문형 냉장고, 포장, 바둑 소파, 조심스럽게 포장. 4명의 시누이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달려나와 물건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안 돼요. 이거 내 컴퓨터란 말이야. 미나가 제 노트북에 손을 대는 직원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그거 새언니가 나 사준 거잖아.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영수증 아직 여기 있어. 내 화장품. 지아는 제가 박살 난 화장품까지 전부 상자에 쓸어 담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내 거야.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파트는 진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욕을 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물건 훔쳐간다.
시어머니 팬다. 동네 사람들 와서 좀 봐요. 한 변호사님은 태연하게 녹음기를 켰습니다. 계속 욕하세요. 법정에서 무고죄 증거로 잘 쓰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감히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단 2시간 만에 18평짜리 아파트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들은 박 여사님이 자던 침대, 제가 산 그릇 세트, 제가 직접 단 커튼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처음 이 집을 임대했을 때처럼 텅 빈 공간만을 남겨주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넋을 잃고 앉아있는 박 여사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 앞에 2가지를 내려놓았죠. 하나는 제가 이미 납부한 이번 달 월세 고지서와 엄청난 금액이 찍힌 전기미수도 요금 고지서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 서명이 이미 되어 있는 이혼소송 서류였습니다. 아드님더러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가구는 중고로 처분할 생각이에요. 그 돈은 지난 2달간 제가 당신 가족의 부모 노릇을 한 대가라고 생각하죠. 이제 우리는 서로 빚진 것 없습니다. 저는 문을 돌려 걸어 나갔습니다. 4명의 시누이들은 벽에 웅크리고 서서 저를 마치 괴물처럼 쳐다보았습니다. 등 뒤에서 박 여사님의 마지막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너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 민준이가 너 고소할 거라고. 너 절대로 편하게 못 살 줄 알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 밖으로 나와 바깥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자유. 마침내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저는 평화를 찾을 줄 알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틀 후 민준 씨가 제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화도 없이 마치 살인자처럼 험악한 얼굴로 경비실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부장님과 회의 중이었죠. 이상현, 너 당장 나와. 그가 회의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고 동료들은 경악의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부장님의 미간이 찌푸렸습니다. 이대리, 무슨 일이야? 저는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전 남편입니다. 제가 바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가자 민준 씨는 즉시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살림 다 어디로 빼돌렸어? 너 우리 엄마랑 동생들 어떻게 살라고 이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거나 여긴 회사야. 당신이 와서 난동 부릴 곳이 아니라고. 상관없어.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살림 다 원래대로 돌려놔. 그리고 감히 이혼? 내가 도장 찍을 것 같아? 똑똑히 들어. 너는 내 아내고 재산은 공동명의야. 이혼하면 전부 반으로 나눠야 한다고. 넌 한 푼도 못 건지는 건 물론이고 나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할걸. 나눠? 뭘 나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 월급 250만 원을 나눠? 아니면 당신이 매달 빚내서 엄마한테 보내던 그 빚더미를 나눠? 당신이 제가 빚 이야기를 꺼내자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할 시간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요. 제 변호사가 당신이랑 얘기할 거라고. 무슨 변호사? 난 몰라. 민준 씨가 다시 제게 달려들어 저를 잡으려 했습니다. 멈추시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변호사님이 어느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회의실을 나오면서 그녀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김민준 씨, 맞으시죠? 한 변호사님이 저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말로 합시다. 손부터 쓰지 말고요. 방금 재산 얘기를 하셨죠? 좋습니다. 재산 얘기해보죠. 한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열고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산이 공동명의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혼인 후에 형성된 재산에 한해서입니다. 이 집의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이서연 씨가 혼인 전 모아둔 돈으로 구매했습니다. 그건 혼인 구매였습니다. 여기 영수증과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 재산입니다. 나도 돈 보탰어. 민준 씨가 우겼습니다. 얼마나 보태셨죠? 한 변호사님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행 기록에 따르면 매달 이서연 씨에게 250만 원을 주셨다고 하셨지만 지난 2달간 7 식구의 생활비는 이서연 씨가 보관한 영수증에 따르면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부족분은 모두 이서연 씨의 개인 저축으로 메꿨습니다. 김민준 씨는 돈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이서연 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변호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정에 가면 재산 분할을 요구하시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법원에 이걸 제출할 겁니다. 그녀는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6개월간 김민준 씨가 카드론, 현금 서비스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내역 전체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빚이 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이서연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전부 본가에 송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이는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채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시킨 특유 채무로 간주됩니다. 한 변호사님이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법정에 가면 김민준 씨는 이서연 씨에게서 단 한 푼도 받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빚을 혼자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김민준 씨와 그 가족이 홍수를 빌미로 이서연 씨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민준 씨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와 한 변호사님을 번갈아 보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처음에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민준 씨? 한 변호사님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사기죄 혐의까지 추가해서 만나시겠습니까? 민준 씨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한 변호사님의 손에서 펜을 낚아챘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종이가 찢어질 듯이 강하게 서명했습니다. 너 잘났다. 우리 가족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펜을 바닥에 던지고 마치 패배한 개처럼 제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삐뚤빼뚤한 서명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악몽이 정말로 끝났습니다. 이혼 후 3개월,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일에만 몰두했고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장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 월급이 1.5배 인상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중고 가구를 판 돈과 새 월급으로 조용하고 안전한 동네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제 취향에 맞는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다시 집을 꾸몄죠. 요가를 배우고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삶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성자만의 자유로운 삶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민준 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민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방해했다면 미안해.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뭐려? 오빠. 저는 의아했습니다. 고모님네 식구들 고소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철민 오빠의 목소리는 슬펐습니다. 고모님네 식구들 고소하지 않아줘서 네가 떠난 후에 월세를 못 내서 집주인한테 쫓겨났대. 집을 너무 더럽게 써서 마룻바닥까지 망가뜨리는 바람에 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했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지내요? 민준이 말이야. 오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회사에서 난동 부린 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리고 빚 문제까지 터져서 지금은 지방공단 기숙사에 숨어 지낸대. 엄마랑 동생들은 받아주지도 못하고 고모님이랑 4명의 딸들은 서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갔어. 며느리 등쳐먹으러 서울 갔다는 소문이 동네에 다 퍼져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닌다더라. 자업자득이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과 거짓말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반년 후 대학 동창회에서 저는 선우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한 학년 선배였고 학과 전체에서 유명했던 훈남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았죠. 예전에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제 IT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었고 여전히 멋지고 어른스러웠으며 저를 보는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역시 2년 전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 선우 오빠가 웃으며 제게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너 많이 달라졌다. 훨씬 강해지고 예뻐졌어. 아웅. 저희는 지난 일들과 겪었던 실패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공통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둘 다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둘 다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실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선우 오빠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둘만의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내 세상에 나와 함께 들어와서 같이 만들어가지 않을래? 나한테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야.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저를 그의 집에 인사시켰죠. 그의 부모님은 은퇴한 교사로 온화하고 현명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단다. 부모님은 은퇴한 교사로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뒤에 남겨두렴. 제가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서 나온 지 1년 후 저는 두 번째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가족과 가장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더 넓은 새 집을 샀습니다. 제가 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정원도 있었죠. 가끔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여전히 빚을 갚으며 작은 회사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도 고향으로 돌아간 후 예전처럼 위세를 부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지낸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무릎 꿇고 돌아와 빌 것이라던 박 여사님의 저주는 결국 그녀의 가족에게 돌아간 셈입니다. 저는 어린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선우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이란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내고 해로운 것들을 떠나보내고 진정으로 자신에게 걸맞은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산대로 가시네 다시로 가도록 가시네게 저는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